무려 1년 6개월 만에 전국 집값 평균이 상승으로 전환했어요. 저는 이제 그 가장 중요한 요인을 결국 돈의 흐름, 유동성으로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유동성 중에서도 땡땡땡땡이 시장 체인저였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청울림입니다. 출근길 부동산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부동산 얘기 전에 제 아들 녀석 얘기 먼저 좀 들려드릴게요. 제 아들이 지금 고등학생인데 이 녀석도 바쁘고 저도 바쁘고 하다 보니까 서로 얼굴 볼 시간이 너무 없어요. 집에 있을 때 저는 서재에 있고 제 아들은 학교나 학원 갔다 오면 바로 이제 자기 방으로 들어가서 안 나오니까, 그래서 제가 아들아 얼굴 좀 자주 보자, 아빠 서재에 자주 와라 얘기해도 네 대답만 하고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제가 방법을 생각해낸 게 뭐냐면 유동성의 공급을 끊어버렸어요. 돈줄을 차단. 그러니까 제 아들 용돈을 제가 주는데 보통 한 달에 한 번씩 입금을 해줘요. 그리고 뭐 교재값 필요하다 그러면 아들은 톡을 보내고 저는 입금시켜주고, 주로 이런 식이었는데 제가 어느 날 용돈을 이제 안 줘본 거죠. 그랬더니 대번에 효과가 나타나죠. 안 오던 서재에 와서 괜히 제 옆에 와서 책 읽고 괜히 왔다 갔다 하고 하다가 나가면서 한다는 말이, 아빠 용돈이 입금이 안 됐던데요? 용돈 좀 입금해 주세요 하고 나가고. 그래서 이거구나, 다른 게 아니구나 하고 용돈을 한 달씩 주는 것을 뭐 일주일 단위로 준다든지 일주일치 주고 안 주면 또 바로 와요. 아들이 바로 와서 놀다 가요. 교재값을 입금해달라고 톡이 왔는데 교재값을 안 보내면 또 바로 와요. 그럼 바로 와서 놀다 가. 이거구나. 우리 인간의 행동을 좌지우지하는 거는 딴 게 아니다, 돈이다, 돈. 역시 부동산 시장도 이거하고 똑같습니다. 제 아들의 행동과 똑같아요. 돈의 흐름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한다. 자, 우리 모두 알다시피 지난 상반기에 우리 집값이 상승 전환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한국부동산원 통계 기준으로 무려 1년 6개월 만에 집값이 전국 집값 평균이 상승으로 전환했어요. 자, 지난 연말에 정말 분위기 너무 안 좋았잖아요. 아주 정말 너무 차갑게 시장이 얼어붙었는데 어느 정도였냐면 서울의 아파트 거래량은 한 달 평균 한 5,000채, 6,000채 정도 됩니다. 거래가. 잘 될 때는 뭐 1만 채, 2만 채도 되고요. 그런데 작년 연말에는 500채, 600채 수준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평균 거래량의 10분의 1 토막이 났던 거죠. 이 정도로 시장이 차갑게 얼어붙었는데 올해 6월 기준으로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지금 4,000채까지 올라왔어요. 거의 평균에 육박하게 거래가 올라온 거죠. 그렇다면 과연 이렇게까지 분위기가 좋아진 거는 뭐 때문일까? 저는 이제 그 가장 중요한 요인을 결국 돈의 흐름, 유동성으로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유동성 중에서도 땡땡땡땡이 시장 체인저였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이게 뭔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올해 1월 새해 벽두 시작하자마자 정부가 선제적으로 부동산 규제 완화를 시작했어요. 이른바 13대책이죠. 자, 13대책의 골자가 뭐였습니까? 그야말로 전국의 조정지역을 다 해제하는 거였어요. 강남, 서초, 송파, 용산 빼고 조정 대상 지역을 해제했다는 게 무슨 의미예요? 한마디로 이제 세금 규제도 완화했지만 대출 규제를 대폭 완화한 게 핵심이었어요. 그러니까 대출이 안 되던 곳은 대출이 되게 하고, 또 대출이 조금밖에 안 되던 곳들은 대출이 많이 되게 하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부동산 시장에 이 돈의 흐름이 끊겼는데 거기에 인위적으로 돈을 이렇게 공급을 해준 게 컸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저는 1등 공신을 뭐니 해도 특례보금자리론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특례보금자리론은 어떤 대출이었냐면 9억 이하 집을 살 때 대출을 최대 5억 원까지 해주는 건데, 핵심은 대출을 해줄 때 소득 요건을 따지지 않았다. DSR을 보지 않는 대출이다 해서 사람들이 정말 많이 대출을 받아갔는데, 전체 재원 40조 중에 70%가 소진됐어요. 그러니까 28조 원어치 팔려갔는데, 과연 28조 원이 어느 정도나 많은 대출이었는지 여러분 이런 거 혹시 계산해 보신 적 있어요? 저 같은 사람은 그걸 면밀히 계산을 해봅니다. 제가 통계를 보니 특례보금자리론을 받아가신 분들이 평균적으로 얼마씩 대출을 받아갔냐면 2억 3천만 원씩 받아갔대요. 건당. 그러면
2억 3천만 원을 몇 건 해야 28조가 되는지 제가 계산을 해봤더니 무려 12만 건이 나오는 거예요. 12만 건. 오케이. 특례보금자리로 사람들이 12만 건의 대출이 일으켰구나. 그러면 12만 건은 전체 주택 거래에서 과연 어느 정도의 비율을 차지하는가? 이걸 보면 되죠. 자, 근데 굉장히 무서운 수준입니다. 뭐냐면 지난 상반기 때 아파트 매매가 전국에서 한 25만 채 정도 일어났어요. 상반기 25만 채. 그런데 특례보금자리론이 몇 건이다? 12만 건이다. 거의 절반에 육박하다라는 이런 계산이 나온 거예요. 물론 이 특례보금자리론 12만 건이 전부 뭐 신규로 주택을 대출을 받는데 이용되지는 않았겠죠. 하지만 아주 많은 부분이 대부분의 부분이 이제 이 주택으로 대출이 됐겠죠. 그렇게 보면 상반기 집값 상승, 집값 회복에서는 특례보금자리론이 다 했다. 이렇게 봐도 무방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자, 이 사실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결론, 인사이트는 뭐겠어요? 그러면 앞으로도 올해 하반기 또는 내년 결국 집값의 상승, 하락을 결정하는 가장 최고의 요인은 뭐다? 결국은 유동성이다. 대출이다. 이렇게 보면 맞다라는 거예요. 아직까지 시장의 힘이 약하기 때문에 뭐 공급이라든지 호재라든지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돈의 힘이 아직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부동산 뉴스를 볼 때도 가장 유심해서 봐야 될 게 이 유동성, 대출이고 그리고 뭐 금리 이런 것이다 라고 보면 아주 정확합니다. 해서 뭐 특례보금자리론이 이제 재원이 12조밖에 안 남았는데 12조가 다 소진된 뒤에 과연 정부가 어떤 스탠스를 취하느냐, 이 특례보금자리론의 재원을 더 늘리느냐, 이런 게 시장의 상승 하락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것이고, 또 만약에 하반기에 집값이 계속 오른다고 해서 정부가 뭐 조정 대상 지역을 또 막 지정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대출 규제를 더 심하게 한다든지 이러면 집값이 더 오르기는 힘들 것이다. 이런 식으로 판단하면은 아주 맞을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 여러분들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시장을 판단해 보십시오. 결국 지금 부동산 시장의 상승과 하락을 결정하는 첫 번째 핵심 요인은 뭐다? 다른 무엇도 아니고 돈이다. 돈. 이렇게 보시면 맞다라는 겁니다.